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2. 오늘은 제가 수많은 세미나와 강연과 그다음에 TV에서 많은 강연을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 중에서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테크의 고민이 뭘까 했을 때 7가지 정도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한번 축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7가지의 큰 단락을 가지고 한 달간 계속 디테일하게 제가 강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통폐합한 융합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고민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한 번이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주택, 아파트에 관한 거죠. 주택하고 뭐 단독이든 아파트든 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것이 제일 많죠. 제가 시즌1에서 이 입주권에 관한 거 재건축으로 하나 샀는데 관리처분을 받아서 철거를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상속받는 과정, 증여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세금이 복잡, 다단하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해갈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주택, 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가 역시 전통적인 세금은 토지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세금입니다. 토지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많이 이제 여쭈는 것이 상가 건물 오피스텔. 우리가 이제 흔히 리테일 부동산 그러잖아요. 내가 상가를 하나 살았는데, 또 건물을 하나 뭐 증여받았는데, 상속받았는데, 그 다음에 월세를 따복따복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죠.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 요즘 신문에 보니까 엄마가 집을 사줘서 강남에 뭐 집을 샀더니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2만 명의 세무 공무원들은 질문조사권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생님, 사장님,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물건을 사셨습니까? 돈의 출처를 묻는 것이겠죠. 그래서 돈의 이동 경로, 출처. 그래서 세무조사 가장 두렵죠. 세무조사. 질문조사권. 질문이 있었으면 소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습니다.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부동산 매매. 5번부터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매업입니다. 업태. 임대사업자, 신축 판매업, 경매, MPL 이런 세금들입니다. 여기서 또 경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6번에 관한 세금이 금융자산에 대한 거. 보험, 금융자산. 요새 주식도 많이 하죠. 주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우리 베이머 부모들이 70~80% 이상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자산에 대해서 소유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이 금융자산의 절세 전략도 충분히 좀 다루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상속증여입니다. 상속증여. 요즘 추세가 상속세보다 증여세로 거치는 세수가 더 많고요. 상담도 상속도 많지만 증여에 관한 사전증여에 대한 세금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속증여세를 다뤄보겠습니다. 요 7가지를 잘 정립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좀 뭐랄까 기초를 잡으시는데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속받을 사람, 상속받을 사람이 증여받을 사람이 상속받을 사람, 상속받을 사람이 증여받을 사람. 뭐 남은 제3자에게 뭐 퍼주는 건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을 그래서 상증법, 가문의 세금 그렇습니다. 가문의 다툼, 가문의 전쟁. 그래서 상속세법이 아주 그 뭐랄까 혁신적으로 바뀐 게 이제 1990년대 1월 1일부터 쭉 바뀌었는데 요거 오늘은 이제 이걸 앞으로 제가 한 달간요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딱 또 걸어놓고 이건 뭐 농지는 이렇게 상속해야 됩니다. 건물은 2년 후에 샀다가 다시 2년 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중에 내가 여기에 고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가 뭐랄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번이 제일 상속세 중에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 상속세가 그게 균등하게 나눠갖는다. 균등하게 균분등의 공동상속이다. 이렇습니다. 그 집에 피가 삭혔다면은 형하고 막내든 중간 막내든 시집간 딸이든 똑같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비율로 해라. 또 이제 배우자는 좀 거기다 더 주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가는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뭐 둘째든 셋째든 그런 서러움을 뭐랄까 느낄 필요가 없겠죠. 상속 자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전 재산이죠. 전 재산에 대해서 골동품, 미술품, 아버님이 남긴 보험, 뭐 또 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남은 모든 유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새 추세가 과거에는 상속하면 사돈네 8촌까지 그래가지고 뭐 8촌까지 상속 범위였는데 좀 축소를 시켰죠. 반계, 혈족 반계 6촌. 그 다음에 뭐 인척관계 4촌 이내의 인척관계, 결혼인혼이란 거. 인척관계는 이혼을 함으로써 자동 소멸을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속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 좀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90년대에 오면서 79년도로 기억하는데 79년도와 90년대, 1990년도를 해서 상속세가 대변혁, 아주 이노베이션화 되죠. 쉬운 말로 말해서. 그래서 여자의 시집간 여자든 시집 안 간 여자든 부모님의 피를 받은 혈족에 그래서 여자 상속권이 굉장히 확립해졌죠. 시집 갔든 안 갔든. 과거에는 세법적으로 좀 제약이 있었어요. 시집 갔는데 어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똑같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자, 망자가 되셨는데 얻은 뭐랄까 이렇게 상을 치르고부터 그 다음날부터 오빠하고 가정법원에서 싸우는 거예요. 상속으로 관련돼서 2015년도인가 자료를 보니까요. 3만 건 이상이 이런 쟁송 사건이에요. 이런 상속 쟁송 사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혼인 중인 자식과 혼외 자식들 있잖아요. 혼외 자식. 그 아버지의 피를 받은 사람은 혼인 중인 거나 혼외 자식이든 거나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의 주제죠. 주제. 혼외 자식이든 우리가 그 사실혼으로 해서 낳든 그다음에 법정에서 진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말하는 결혼해서 지금 뭐랄까 장자, 첫째, 둘째든 간에 이게 상속법이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호주 상속제가 또 폐지됐잖아요. 호주에 관한 것이 이제 그런 것도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폐지됐다든가.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이제 기여분. 몸이 아팠어요. 다른 둘째, 셋째는 바쁘다고 아파도 좀 케어를 안 해. 근데 우리 막내딸은 그냥 열심히 좀 해. 그래서 사실은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도 있고 또 우리 민법상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것은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요 문제만 다뤄도 이게 1시간짜리더라고요. 어디 가서 수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한정 승인.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6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외국에 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세를 내고 다 이제 상속 재산을 갖다가 이제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되겠죠. 이럴 때 빚이 우리 아버지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뭐 한정 승인을 한다든가 또 법원에 가서 특히 상속 포기를 한다든가 또 부채가 있는 날로부터 가가지고 한정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한정 승인 제도랄지 그 다음에 상속 포기 제도가 안 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상속 받을 권리도 있지만 부채를 갚을 의무까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특별 연고지 뭐 이런 거는 뭐 특히 뭐 연고자, 특별 연고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녀분제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요 9번은 하나는 유류분제도 요거 가지고 제일 많이 써야 되니까 유류분.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아버지가 안 준다 그래도 너 못됐어. 너는 너무 사업한다고 내 재산을 다 망가뜨렸구나. 그러니까 너는 타갈 거 없어.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도 저는 아버지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시즌 1에서 하나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뀐 게 있다 그랬죠. 요게 그래 너가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모 아파트를 살 때 2억에 내가 팔아서 정확히 영수증 받고 너 꿔주고 너 돈 줬는데 너 안 갚았잖니. 근데 이게 사망일 날 딱 이 아파트를 시세를 보니까 그게 10억이 돼 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장남이 그랬다. 그러면 장남의 특별 수익으로 봐가지고 10억을 가져가는 걸로. 지금 상속인이 망자가 돌아가신 날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시세를 보니까 5배 올랐더라. 그러면 과거에 2억 어느 한치로 치는 게 아니고 지금 10억의 값어치로 쳐서 너는 타갈 것도 없구나. 더 내놔라.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이렇게 특히 증여세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이건 전부 다 1시간짜리 이상 2시간짜리를 할 텐데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이렇게 보면 보완세라고 해요. 보완세. 관계예요. 보완세 관계. 무슨 말이냐. 이런 보완세적인 증여세가 없으면 전부 다 증여를 죽기 전에 다 증여를 해버리고 상속세를 낼 게 없을 게처럼 그냥 홀쭉하게 해버릴까봐 보완적인 개념. 또 상속세를 안 받으면 상속세는 또 소득세하고 보완세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쭉 하겠지만 아무튼 세율도 갖고 누진공제 공제도 다 갖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상속하고 증여는 그냥 밀접한 관계의 특수 관계인의 가족 간의 자산권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제가 할 때는 꼭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굉장히 연관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밌습니다. 아주 그리고 밀접한 관계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이거예요. 재산날 안 가고 그 다음에 가족간의 다툼은 이 두 가지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저는 세법 선생이니까 많은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속된 표현이면
10가족 중에 8가족은 요 상속 재산 앞에서는 또 누구는 증여를 많이 해줬다. 막내는 증여를 많이 해줬다. 셋째 딸은 조금 증여했다. 이런 것 때문에 혈족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굉장히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봤어요. 뭐 안 가는 거야. 막 변호사끼리만 만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 두면 지혜롭게 가족 간의 전쟁도 미리 예방. 이 자체가 예방세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고 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얘기를 할지 상속할 때 무권불로 어떻게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또 집을 네 사람이 공동 소유했는데 상속으로 그러면 또 1세대 2주택이 안 갈 거니까. 제3자와 공유를 했을 때는 요만한 0.5평만 지분을 공유해도 주택으로 봐서 다주택자에 걸리고 이런 거를 자세히 할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요새 이제 청약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투기 가열 지구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가열이 가열될 정도로 이제 열기인데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증여와 상속은 할 얘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채널을 고정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요 7개 주제를 가지고 재테크하고 같이 연결 지어 가지고 제가 낱낱이 이제 분석해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이렇게 내려가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아까 보험 등 금융자산. 특히 이제 우리 원장님도 지금 보면은 부동산도 세판 짜야 된다 그러는데 보험 세판 짠다고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런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절세 전략이 이제 과거에도 많이 보험회사랄지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안내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식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금융자산에 대한 거 우리 지금 12월 말까지 종료되는 우리 해외 펀드에 대한 해외 주식 그 펀드 비과세 상품을 또 많이들 들었잖아요. 지금 뭐 거의 뭐 시장에 3조 이상이 몰렸다면서요. 저도 하나 들어놨는데요. 가서 계좌만 틀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의 배당이랄지 해외에서 얻은 그 주식에 대한 그 이익금, 소득에 대해서 또 비과세 해주는 제도를 할지 또 우리 변액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연금을 들였을 때 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계약자를 누구로 해서 변액연금을 많이 막 20억, 30억 드시는 분들은 이제 큰 자산가들이 내가 세상에 아웃됐을 때 아니 상속세 낼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물납할 수도 없고 분납 뭐 이제 세금은 예상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세금을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분납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연부 연납 좀 해줄게요. 뭐 그것도 없으면 물납하세요. 뭐 우리가 또 이런 엔젤 주식 이런 주식들은 그냥 뭐 물납으로 가져와라. 뭐 이래서 이제 할 얘기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자산하고 이런 상속자산에 대한 쟁투 사건이 정부하고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 증여세가 특히 증여세가 포괄주의입니다. 완전 포괄주의. 그래서 우리 2004년도부터 2000년부터 이제 법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 이제 완전 포괄주의인데 세금을 오늘 냈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아까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 피상속인이 물려준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얼마만큼 늘어난 걸 봐서 또 과세한다는 게요. 포괄지. 세금은 증여는 한 번 세금 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래서 보험 및 금융자산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 주식 같은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요 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동산. 어떤 사장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나는 경매도 열심히 하고 어디 세미나 이춘모 교수님이 진행하는 세미나 가져가지고 재테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매를 한다든가 또 자기가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부수고 거기에 신축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매매업,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를 내서 부가가치세도 한급 받아가면서 상가를 하나 사서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하나 사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거랄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다음에 5월 달에 내는 우리 종합소득으로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임대소득이라 할지 또 요새 가장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11월 29일 날 전번에 발표한 우리 서민들에 대한 복지 주거 노두 매표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곧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업자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제가 저번 시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묶어놓으면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이상의 보따리가 있다. 우리가 파리 대책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 20가지의 규제를 가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으면 7가지 정도가 좋은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부부가 요새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공동 등기를 했을 때의 관계. 그 다음에 신축 판매요. 여러분들, 이런 방송이나 세미나 가면은 많이 투룸, 원룸도 사고 그러게 도시형 생활주택 아닙니까? 도생 그러죠. 여기 2009년도 5월 4일 날 낙공 사업입니다. 한 40만 세대 정도 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축해서 판매했을 때, 자, 2011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자냐, 그 다음에 계속 그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사업을 해가는 그 연속 사업자나 이걸 나눠서 단순 경비를 적용하는 게 틀렸죠. 과거에는 신축 사업하면 그냥 알 먹고 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이전 가세분들은 그냥 90% 이상을 단순 경비율로 적용해 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땅값 얼마 묻지 않고 이거 지금 건축비 얼마 들어갔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경비를 90억 이상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 10억 이상 10억 이하 정도 될 겁니다. 한 92% 정도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게. 요것만 세금으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댑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1억 5천 수익 금액이 그 다음에 그전 직전 연도 사업을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3,600 이렇게 수익 규모 이하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세무조사. 아까도 제가 칠판에 썼지만 우리는 세법과 세금은 틀리다 그랬죠. 전번에 제가 1회 강의 때. 자, 세법과 세금. 세법의 법전이 어디 들어있어요? 요새 그러면 법제처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전체 각 시, 군 간의 시의 조례사항에서부터 대한민국 세법에서 다 법이 들어있잖아요. 그 법에서는 2만 명 세무공무원들은 질문조사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치과 선생님, 요새 돈 많이 버시는 변호사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디에 20억짜리 집을 샀다는데 전체 소득을 다 소득세도 내고 전체적으로, 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데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가장 중요시하는 질문이 뭐냐?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지? 증명하고 소명해야 되겠죠. 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과세주의, 또 전번에 실질 과세주의,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면받은 그 세금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세의 기본 과세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그런 거의 원칙에 의해서 질문조사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가 국세청에서 가장 무서운 곳 하면 우리가 조사국 그러잖아요. 조사국. 그래서 지금 22대 우리 국세청장이나 21대 이만수 국세청장들이 다 조사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검찰청의 중수부에 수준하는 이런 조사국.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세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국세청 산하에 지방세무서가 6개 있고 118개의 세무서가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서울시만 해도 25개 세무서가 있는데 지방세무서 이렇게 해서 부르고 엽서에 소명하십시오 하던가 좀 봅시다 했을 때 떨지 마십시오 그런가 알면 뜹니다. 무조건 받고 막 이 전화를 나요. 교수님 큰일 나십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다 소명하고 증명하고 다 증명하라는 게 아니까 어떤 것은 80%만 해라 어떤 것은 3억이냐 어떤 거는 20억 20%만 하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탈세 안 하고 막 조세 회피 막 이렇게 안 하고 다운계약서 안 쓰고 떳떳하면 그러겠죠. 특히 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 금융 자산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 현금 이 커런시 자금은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 빨라서요.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이 부동산 자금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그런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이랄지 기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이별로 따져서 만 30세, 40세를 따져서 뭐 2억, 4억, 그 다음에 또 기차 다산 5천만 원 이런 정도에서 소명을 배제하는 거 아니죠. 자금 출처를 배제하는 기준이랄지 또 이런 거 많죠. 전번에 모 홍 씨가 보니까 또 따님한테 뭐 이렇게 상가를 쪼개고 분산하고 월세하고 돈 꿔주고 이런 건데요. 저는 이거 4, 5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렸죠. 예컨대 그때는 8.5%였어요. 지금은 4.6%를 1년에 1,000만 원 미만까지는 괜찮거든요. 특수관계인 좀비속 간에 거래를 해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 1,000만 원에 4.6% 나오면 약 2억 1,700 정도를 자녀에게 너 사업자금 해. 고 줘도 1년에 1,000만 원 미만의 4.6%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안 보겠다 이런 거. 그러나 그렇게 안 보겠다 하지만 조금은 약간 꺼름직하니까 또 어느 정도는 뭘 좀 해놨다. 그 다음에 뭐 5억을 빌려갔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정확히 작성해서 공증서류 만들어서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언제 몇 프로로 갚겠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니 아버지 용돈도 주는데 자식이 이제 돈을 빌렸으면 그 다음에 이자를 좀 내서 갖춰놓으면 국세청에서 불렀어요. 이거 어디 나서 돈 났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꽂습니다. 이자 줬습니까? 내가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놓으면 될 것을 일이 터져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누가 믿어주고 인정을 안 하겠죠. 우리 세금에서는요, 뭐가 무서웠냐면요, 의제, 간주, 이런 말이에요. 간주 상속, 간주한단 말이에요. 의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간주 상속으로, 간주 증여로 세무에 있어서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다 자료를 좀 잘 갖춰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가, 건물, 오피스텔. 아까 제가 초반에 들을 때 우리가 세법에서 우리가 거의 뭐 이 부가가치세가 별로 이제 쓸 일이 없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든 건데 70년대 초반에 만들어가지고 거의 10%짜리 한 분도 안 바뀌고 지금 꾸준히 하는데 과사이기가 쉬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이제 관계되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아파트를 받을 때 85제곱미터 이상짜리가 할 때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다 부가가치세고 관계가 되는다든지 또 우리가 오피스텔 하나 샀을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샀을 때 환급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상가나 오피스텔 이렇게 부가가치 부분이 이제 포괄적 양도 양수할 때 승계 절차입니다. 양도 양수, 승계 절차. 오피스텔은 어떤 전매 조건을 지켜야 된다. 상가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다가구, 다세대 말고 다가구 있죠. 단독으로 취급하는 다가구를 매도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 팔아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또 상가도 그렇고. 그래서 상가하고 특히 이제 건물 오피스텔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상가 가지신 분들이, 주유소 가지신 분들이, 요강 가지신 분들이 동창회 가면은, 야, 내가 오늘 우리 세입자한테 상가에서 새 들어왔다. 내가 오늘 곱창 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상가가 너무 많아지고 리테일형 부동산을 잘못 사면은 상가가 상가집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럽니다. 리스크에 노출돼 있죠. 제가 이 세미나에서 상가 건물 오피스텔 수업할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같은데 이 중개 브로커들은요, 어느 주에서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중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몰빵이라 그러죠. 그 투자를 많이 하고, 건물이 한두 푼입니까? 꼬마 빌딩 한두 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컨설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전문가는 많은데 설문가가 더 많다. 근데 전문가하고 설명가하고는 틀려요. 어드바이저하고. 근데 전부 다 이런 것들 보면 나는 또 좀 느껴지는지, 게 광고 없는 영업 없고, 영업 없는 광고 없다. 이런 게 들은 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이런 상가의 리테일적 건물은 타협할 때 부동산이 그랬잖아요. 잘못 사면 실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패만 존재하는 거예요. 안 팔려요. 이게 애물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요런 리테일 쪽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 아까 부가가치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임대소득세 문제, 또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또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이런 걸 할지, 임대소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걸 양도할 때잖아요. 이제 이걸 이동시켜, 이제. 아이고, 나 새도 이제 지긋지긋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싼값에 팔다가 이동시키는 거. 이동이 두 가지가 있죠. A, 증여해버려. 싸게 금매로 매매해버리겠다. 에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세 받아먹게 상속해야지.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이게 경매가 들어가 버렸네. 경매, 옥션. NPL 자산으로 떠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게 6시간짜리 수업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게 건물을 증여하는 방법. 내가 50억을 가지고 캐시로 증여하면 쉬운 말로 말해서 30억 있으니까 50%의 세금 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법이란 것은 아까 근거해서 법전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건물을 사서 바로 내가 50억을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은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50%가 넘으니까. 근데 이때 건물을 사서 바로 또 증여하면 안 돼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고정적인 공시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걸 넘기는 걸로 우리 강남의 부자들은 많이 하죠.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와 세금 나왔네요. 토지와 세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재테크 수단이 뭐였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땅 팔자, 사람 팔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이런데 옛날에는 복도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중개사, 뭐 합동 중개사, 요새는 뭐 법인 중개사 그렇지만 빨갛게 땅 뭐 전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농지, 우리 선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제 나이만 봐도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일손을 낳아야 될 정도고 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농지 상속이죠. 그러니까 전이라 할지 답이라 할지 가수원을, 자, 이것을 농지가 굉장히 감면 규정이 많다더라. 뭐 1년에 1억, 그 다음에 뭐 5년에 3억까지 해준다더라. 8년 작양이라더라. 제천 작양이다더라. 20kg인데 통작거리가 30kg로 늘었다더라. 군에 연접되어 있는 것이 군과 군이 맞대고 있으면은 그 군과 군 사이에는 봐준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 경작을 했다는 증거, 에비던스를 제시할 때 몇 가지를 하십시오. 이런 거. 특히 이제 농지에 관한 상속과 증여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토지, 그냥 내가 비업무용 토지를 사가지고, 땅값만 올리기를 해가지고, 비업무용 토지가 뭐예요?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대표적인 게 뭐 나대지랄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거 잡종지 같은 게 이제 비업무용 토지죠.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인정해 주되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럼 기본세율이 16%예요. 16%. 16%에서 50%까지죠. 40%. 내년에는 42% 구간이죠. 5억 초과 구간은 내년에는 42%로 높여봅니다. 그러면은 52% 구간이야. 거기도 또 지방세 10% 내야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토지 관련 세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컨디션을 이걸 잘 정리정돈을 안 해놓으면 땅 1000평 팔았으면요. 550평은 국세청에서 뚝 뛰어가는 거예요. 물론 남은 금액에. 근데 토지가 아다시피 가가에 쌀 5가마니 주고 또 옛날에 나가 한 3천만 원 투자하고 사는 곳이 20년, 30년 되니까 이만큼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 가격이 적어요. 아무리 그전 85년도 이전 것을 85년 1월 1일로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낮단 말이에요. 낮단 말이에요. 공시가격이 낮다 이 말이에요. 세금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세금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주택 관련 세금은 너그러운 게 많아요. 80%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되고 특례 조항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토지는 이게 중과세세율이에요. 이 중과세세율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냐면 67년대에 우리 박정희 정권 때 경부속도를 뚫고 한강 다리 놓으니까 그냥 말죽거리 땅값이 막 천정부지가 되는 거예요. 400원짜리가 6,000원 가고 그래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주변에 4km에 나온 부산까지의 토지에서 소득이 나온 거예요. 50%를 과세하겠느라. 그게 특별조치법, 투개화 전쟁이 그때 생긴 거죠. 막 72년도부터 막 또 아파트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토지에 관한 세금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토지 관련된 세금은 농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 비업무용 토지야. 또 비업무용 토지를 어떤 컨디션으로 하면 바꾸는 거 있어요. 5년 중에 3년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60%를 어떻게 해라. 또 바꾸는 게 있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농지를 8년 경작을 잘했어. 어디죠? 강주뿐이에요. 잘했는데 아니 이제 팔 시점 돼가지고 누가 그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좀 거기다가 뭐 창고 형식으로 모가를 한다 그러니까 빌려줬나 봐요. 농지는 팔 때 농지의 조건을 꼭 갖추고 있어야 돼요. 8년 경작은 상관없어요. 내가 한 10년 전에 3년 경작하고 한 5년 전에 또 5년 경작해가지고 이제 8년을 경작을 해가지고 내가 에비던스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농지원부도 있고 농약 쓴 것도 있고 뭐 다 해서 재 있으면 그래부터 8년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놀고 있어서 8년을 인정해줘요. 그러나 토지의 본질은 농가는 농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파는 시점에 막 이런 걸 할 때 깜박하면 이렇게 쉬운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농지는 그래서 필지별로 나눠 팔아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세기간 그러잖아요. 이거는 5가세기간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쪼개 파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번 팔아가지고 몽땅 그 해에 1억을 감면받았잖아요. 근데 5월달에 팔았어요. 또 돈이 필요해. 10월달에 또 팔면 이거 감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세 연도 5년 차랄지 3년 이런 거를 잘 지켜가면서 팔아야 돼. 이런 거 복잡하죠.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골치 아프고 지금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게 시즌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진짜 쉽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세테크하고 재테크를 같이 좀 반반씩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태생이 어디 가서 이거 뭐 좀 물건 사십시오. 이거 어디 투기 조장하고 그런 줄 아는데 가끔 세미나장에서는 그래요. 만약 어디 사야지 대박이 납니까? 특히 어디를 청약해야지 교수님 뭐 합니까? 그러면 그땐 찍어주죠. 당연히 과천해야 되죠. 당연히 북일에 넣어야 되죠. 감북, 초이지구 넣어야 되죠. 검단 스마트 도시 내야 되죠. 앞으로 또 이거 도시를 40개나 만든답니다. 그런 걸 저런 것이 많죠. 그래서 재테크 강의는 되도록이면 제가 이 방송에서 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31년간 이런 비즈니스를 특히 이런 해왔는데 뭘 제가 모른다고 하는데 저까지 나서서 막 어디를 사면은 뭐 그것은 좀 제가
지향하되 제가 이 새택기 재테크의 1차 방송의 목적은 시드머니를 잃지 마십시오. 베이브 부모 세대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요만한 시드머니를 했는데 뭐 공투한다고 홀가당, 또 어디 가서 다단계 한다고 홀가당. 그래서 토지와 세금 얘기 앞으로 자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아까도 말했듯이 재테크도 주택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주택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자체도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것이 내가 봐서는요, 60%가 넘어요. 얼추 70%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고민 중에 거의 이 집장사, 이제 그 사투리로 집 하나 가지고 따작거린다 그러거든요. 하나 샀다가 팔고, 또 세입자 끼고 하나 살고, 융자 끼워서 살고, 뭐 이런 사고 팔고 이런 것을 많이 했거든요. 또, 파리 대책 이전에는 분양권 막 12개월이면 1순위, 그 다음에 세대원 전체가 그냥 우리가 흔히 떼분양이라고 하네요. 막 분양권을 분양받고 이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100조 원 시장이 이 분양권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승계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다 하겠지만 파리 대책으로부터 세금 문제, 관리처분 이전에 샀느냐 이후에 샀느냐, 관리처분 이전에 샀으면 예컨대 청약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청약할 때 이건 무주택으로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야, 대체주택의 문제. 내가 이 집이 나와가지고 집 하나 사가지고 3년 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는 거, 대체주택 문제. 그 다음에 원조합원하고 승계조합원이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이전 고시 받을 때 취득세부터 틀려져. 취득세부터. 또 두 번째, 증여하지 않습니까? 상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입주권 상태에서는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플러스 해가지고 과표가 잡힌다는 사실. 이런 것이 복잡하시죠? 뭔 말이신지.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이걸 쉽게 이 세 번만큼은 이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실전. 이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렇습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주택, 분양권, 입주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좀 남아 있나 이걸 좀 해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만약 오늘이 시간이 부족하면 요 그림을 다시 가져서 3강 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 주택시장이요. 주택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파리 대책이 어떻고, 뭐, 우리 서민 주거 로드맵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2015년부터 제가 그랬죠. 뭐, 국어 사전에, 한국어학원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이 새 아파트 증후군이란 말 있잖아요. 새 아파트. 다들 새 아파트만 좋아해. 근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포 재건축, 투포라고 그러잖아요. 개포 재건축 될 것, 잠실 5단지, 뭐 음마아파트, 대치동, 은경, 음마, 성경. 또 이거 서울만 얘기하면 지방 시청자들이 섭섭하니까 저 부산에 비치타운, 거기도 그냥 싸움만 하더만요. 제가 갔다 또 명지주구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다음에 뭐 양산, 울산이 좀 경기가 안 좋죠. 포항, 울산이. 그 다음에 이쪽에 강주는 또 뭐 아파트 인기가 좋고 이런데, 이런 재건축 물건을 미국 애들이나 영어 하는 사람은 뭐냐면 프로그램된 예정대로 이제 앞으로 관리처분하고 3년 후면 새 아파트가 나오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된 하우스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하우징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잠실 뭔 재건축을 하나 사놓으면 2년 후면 이제 동호수를 추천받고 3년 후면 입주하니까 새 아파트가 되겠지. 새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 2006년 이후에 허가받은 것은 발코니 면적을 갖다가 확장해서 주거 면적으로 하니까 60제곱미터만 딱 들어가죠. 화장실 2개. 오, 38평짜리 아파트 왔네. 이런 것만 그런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 좋아요. 어떤 데는 또 옥상에 풀장도 만들고. 내가 송도 어느 아파트를 가는데 이 커뮤니티 시티를 얼마나 좋았냐면요. 이 뭐 독서실, 당구장, 뭐 손님 게스트하우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건데, 이 아파트가 지금 줄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요 다음이
뭘로 좀 이동을 하고 있냐면 재개발로 이동. 왜 이게 진입비가 비싸잖아요. 5억, 6억, 7억, 8억 있어야 되니까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 특히 우리 방배동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재개발 많잖아요. 위치 좋은데. 요거 하나 남겨놓은 게 뭐냐. 요건 우리 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32사억씩 가는 그런, 오늘 요건 MXD 주상복합이라고 해요. MXD. 이게 무슨 뿐이냐. 옛날엔 주상복합이 막 타워팰리스 그러면 막 잘 사는 데는 살았잖아요. 그게 좀 한풀 꺾였잖아요. 지금 MXD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유럽, 미국, 특히 일본의 녹분기 hils처럼 문화, 상업, 주거가 대단지로 그냥 딱 하나 다 있는 거. 우리나라의 대부분 부산 시청자 여러분 보면 센텀시티가 MXD 아파트예요. 송도 센트리얼 대우 그거 지금 뭐 몇백 대 일, 몇십 대 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비싸잖아요. 서울의 갤레리아 폴에 뭐 강변에 있는 뭐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이름은 다 알지만 또 뭐 우리 PD님이 왜 자꾸 그런 이름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안 할게요. 근데 뭐 T, 뭐 S 그다음에 뭐 있습니다. 이런 또 뭐 UN 빌리지에 짓는 거 이런 것이 아까 본 대로 이제 그 우리 이제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1억이 됐고요. 6천만 원에서 다 5천만 원 되는 이런 내가 이걸 그냥 연예인 아파트라 그래. 연예인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테크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남겨놓은 거는 청약 시장. 이게 제가 앞으로 한 2시, 3시간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청약을. 어떻게 내야 되고 특공은 어떤 것이고 이걸 자세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분양 말한 겁니다. 적어도 특별분양 자격도 없으면 부적격 자격이라도 줄을 서서 엊그저께 영등포 뉴타운요 40대 1 나왔어요. 부적격자가 많이 나와요. 왜? 내 점수가 얼마인지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이게 어디 독일 헌법보다 더 무서워요. 국토교통부의 담당관도요. 요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본인들도 몰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재테크가 이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제 말은 이렇게 다른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주택 관련 프로그램화된 주택 관련 새아파트 증후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아파트 증후군에 다 지금 걸려 있어요. 이런 쪽의 재테크를 디테일하게 지역적인 분석이랄지 진행도랄지 그다음에 원가 분석해야 되잖아요. 쉬운 말로 말해서 세금 다 내고 초과 분담금 빼고 내 기회비용 빼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할 거면 주택해야 됩니다. 주택. 내가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오 주여 할 때 그 주자는 아니다. 오직 주택을 바라보고 재테크를 하면 경기가 그레이트 크레이지 하우징 그러니까 이 대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2019년들이 대폭락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주택은 새 아파트 증후군이 공급이 없어요. 새 아파트가 우리 지금 강남 같은 데만 보면 1년에 10,000 가구 이상 멸실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5만 세대 정도로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새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쪽에 재테크가 다 숨어 있어요. 어떻게 숨어 있어요? 진행 단계되면서 시간만 가면은 가격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5년 걸리니까 그 5년 동안 기회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PD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시즌 2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아까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춘모의 새테크 재테크를 아마 이렇게 우리 연속극 보듯이 채널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방송도 있고요. 본방송도 있고요. 또 제 이름을 치시면 언제나 시즌 1, 시즌 2가 다 집에서 지하철에서 보시고 재테크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안방에서 가만히 누워서 듣는 세미나. 그래서 제가 시즌2는 안방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재테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